오리엔트 전공 2024년도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6%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7.7회전입니다. PBR은 7.76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공품 실제 여부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관건으로 인식이 됩니다. 오리엔트 전공에 대한 소개 내용입니다. 변속기, 엔진 및 관련 부품의 브라켓 등 알루미늄을 소재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겠네요. 쇠로 만들면 무거우니까 가벼운 알루미늄 부품을 주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메이커를 주축으로 1차, 2차, 3차에 이르는 서플라이 체인 형성한다. 이 자동차 부품업체는 부품업체의 대형화, 모듈화, 시스템 발주, 해외 구매 및 경쟁 구매 확산으로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467억 원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제거 자산은 3.3% 줄였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매출원가가 14% 조금 낮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 금액으로 증가했고 매출 총 이익률로 0.5% 상승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13.4%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30억 5,900만 원으로 62.8%가 증가한 것으로 원가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적자였어요. 그게 이제 흑자로 2023년도부터 벗어났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151억 원으로서 11.6% 증가했습니다. 3.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율보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할 수 있고 또는 납품 단가가 인상됐다고 추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르풋율은 2.2%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가 24.6%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그 결과는 2.1 TOE 생산성은 1.11로서 0.0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0억 7천만 원으로 원가 회계보다 1,100만 원 더 많은데 크게 그 차이는 안 나죠. 재고 회전율이 높을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별로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52회전,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 1분 정도 재고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굳이 원가 회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이 있어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제 감소한 금액도 작기 때문에 원가 영업이익하고의 차이도 작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 회사는 제공품이 없다는 겁니다. 이 조립산업일 텐데 이 제공품이 없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의문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의되지 않고 제각각인 재고자산 원가라는 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 원가라고 1335억 원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 얘기하는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1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183억 원인데 이게 뭘까 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가공비 금액하고 유사합니다. 이 차이는 또 뭔지 모르지만은 이게 회사마다 재고자산 원가라는 개념이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비성분에서 표기하는 MC 메터리얼 코스트는 WCA 증가액에다 원재료 사용액을 더하고 상품이 있다면 상품 매입액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거기에다가 다시 가공비를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 개투가 있어요. 타 기업들의 표현 중에도 기간 중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원가라는 표현도 종종 봅니다. 어쨌든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제각각이고 아직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원가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을 보다 보니까 별도로 매출 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 원가라고 표현을 했길래 한번 그 개념을 다시 해봤는데 아직 원가 회계는 이게 기업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하면 A 재고자산 변동이 마이너스 85면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부 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원재료도 매입액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 이게 재고자산 원가라고 원가회계에는 표현하고 있죠. 11.6%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가 24.6%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8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98억 원을 뺀 187억 원이 공장 가공비인데 14% 제작 원가에 1.9%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1.9%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비교를 해보면은 요게 역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8천만 원 줄였죠. 그런데 비성분의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플러스로 표현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도 아니고 여기는 또 아니 거꾸로 여기는 또 똑같이 돼 있고 여기는 또 다르고 그래서 총 제조 비용 차이가 있는데 원재료의 증가액 요게 이제 그 전체 재고 자산으로 보니까 원재료의 증가액을 해보면은 1억 2,800만 원이 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하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2023년, 2022년 거를 해보면은 갭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럼 뭔가가 기준이 갑자기 뒤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1단계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반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WCAA는 이미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제거한 장부금액으로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다. 그 취득원가로 했다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거로 맞춰진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면은 그 2023년에는 거꾸로 장부가격이라는 얘기가 되죠. 어쨌든 이게 이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글로 정리해 보면은 2023년 갭투의 금액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과 일치한다. 그러나 재고자산 명세에서 보았듯이 취득원가에서 이미 평가 손실액을 뺀 장부가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성분 변동액은 취득원가란 뜻이냐. 그 기준으로 하면 과거 2년간은 더더욱 문제다. 1단계에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PQ총 제재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게 되겠고요. 현금 흐름표상으로는 맞추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상으로는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만 검증하는 수준이 공인회계사 수준이라고 제가 좀 비평을 좀 하고 싶네요. 운영경비, 인건비가 65억 원으로 40.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6명이 증가했는데 이게 인건비가 2022년 수준으로 복귀한 정도예요. 2023년 많이 떨어졌었어요. 61명에서 110명이니까 거의 50명이 증가했다면은 신입사원을 대거 증원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저임금 신입사원이 많이 증가해서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현격하게 또 임금을 올려준 거다 이렇게 해석은 되네요. 외주 가공비가 40.5% 그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운반비가
또 12.6%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스루픈율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어쨌든 2023년도는 순방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좀 떨어뜨렸네요. WCA 회전율이 연간 52회전을 넘기는 수준이면 일주일치 이내의 재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는 최고 수준의 초일류 기업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단언컨대 회사는 제공을 대외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평가 지표가 동일 방향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입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돼야 됩니다. 1, 2차 출원도 하락으로 나왔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인하가 됐느냐? 원재료 가격 1.2% 단순 평균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제품 가격 올랐느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해보면은 검증은 패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부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게 퍼펙트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을 예상하는데 운영경비가 이 가공비하고 판관비 합이니까 이 비율을 원가 회계 예측할 때 이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가공비가 65.7%, 판관비가 34.3%를 적용할 것이고요. 2024년도에 그 운영경비가 24.6% 증가했는데 올해는 뭐 전기차 등 수요 현대 기아 협력업체라니까 올라갈 거로 봐서 운영경비 20% 올라간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66%나 증가했었는데 50% 정도까지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1,800억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단가 납품회사 비율로 납품 단가 뭐 어쨌든 그렇게 비율하면 18만 원에 판매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비율을 해서 유사하게 매출을 23%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진율을 약간 0.5% 올리는 거로 판매 단가 약간 0.5% 올려주는 거로 그렇게 하면 한 18만 1,000원, 1,600원 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에서는 뭐 완성차 메이커에서 우리도 체면이 있지 않냐. 뭐 1,600원 깎자. 응? 운영 경비 기준으로는 한 18만 원 나오는데 18만 원. 오케이? 깎는 게 전공이죠. 완성차 메이커는. 그러면 남는 게 4,158원뿐이 남질 않아요. 한 5,700원 남는 거로 되는데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고 회전율을 좀 더 올려서 이 납품 수량을 조금 더 올려보자. 그러면은 그 효과는 판매 단가가 18만 8,800원으로 인상된 효과를 가져옵니다. 운영 경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개당 한 71원 정도, 아니 7,100원 정도 남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기아가 납품협력업체 납품단가 승인 과정에서 만약 스루풋에 의한 납품단가 견적을 제시했다면 인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복잡하게 뭐 재고 증감 이런 거 안 따지고 다 하는 거니까 가격 후려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역량 있는 구매 담당은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역량 있는 구매 담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협력업체도 살고 완성차 메이커도 살 거라고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도 그 비례로 판매 관리비도 6.9% 오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0% 확보한다고 보고 이랬을 때 원가 회계는 17만 5,791원이 나와요.
좀 적게 나오네요. 원가 회계가. 그리고 그 생산 재료비도 그 21%그 더 추가 생산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 가공비가 그 13.1% 증가하는 거로 아까 그 비율적으로 해서, 그리고 계획은 재고를 조금 더 줄인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는 낮은 단가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패스할 거냐? 이것도 우수리는 떼고 계약을 할 겁니다. 스루풋은 18만 원에 납품을 해야 그래도 남는데 17만 5천 원에 납품하면 남는 게 3,700억 원이 되질 않아요. 야, 이거 가지고 이게 장사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판매 단가를 5% 정도 올려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스루풋상으로는 18만 원이었는데 이걸 올려주겠냐 이게요. 그래봐야 6,250원 남는다. 그 원가 회계는 재고가 줄면은 판매 예측 단가도 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제값을 못 받게 되는 게. 그러니까 자꾸 그 견적 내역을 후가시 하는데,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자꾸 그러는데 스루퍼스로 제시를 해라.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면은 못 깎을 거다. 이런 논리적으로 하잖아요. 재료비가 이만큼 올랐고 운영비가 이 정도인데 이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덤핑은 절대 하지 말아라. 5%를 거기다가 덤핑한다 그러면은 17만 5천 원 납품하는 게 16만 6,250원이면 적자가 돼버리죠. 전체 실질적인 손실에는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스루풋은 그냥 매출액에서 그냥 5% 줄이면 됩니다. 9천 원.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렇게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덤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깎지 마세요라고. 그러면은 뭐 이 협력업체 망하라고 구매를 합니까? 이렇게까지 항의를 해야죠. 저녁 때 술자리에서. 저 같으면은 가격을 올려주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 진짜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윈윈할 수가 있어야 되죠. 관세 협상 뭐 이런 게 있는데 미국만 살고 일본도 죽이고 한국도 죽인다, 동맹국을. 그러면은 그 미국이 잘못된 미국이 되는 거죠. 한국도 살고 일본도 살고 미국도 사는 그런 게 뭐겠냐. 이런 관점에서 18만 원은 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약간 감소했기 때문에 회전율 올라갔고 이익도 더 증가했어요. 그리고 판매가는 스루프 쪽이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이션 완화 기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EH 세부 현금 순이익 133억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돈은 97억,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19억 원, 약 20억 원의 현금이 나갔습니다. 왜 어디 돈을 벌었는데도 왜 이렇게 돈이 나갔느냐? 캐펙스 자본력 지출에 118억 원, 계속해서 뭔가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 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21억 7,400만 원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레버리지율이 그런데 차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요거는 투하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익 배당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기아 협력업체로서 현대 3년 동안 2월 결성금은 계속 아직 적자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한다고 해서 OEM 방식으로 그 가격 후려치기를 스스로 당했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2월 결성금이 아니고 이익 잉여금이 돼야만이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어, 그동안에 그 현대 기계차한테 부품 개발을 해가지고 그 납품하냐고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익은 올해 2024년 났어도 2월 결성금은 조금밖에 못 줄었어요. 그런 상황이네요. 주가는 11,680원으로서 연초보다 4,660원 상승했습니다. PBR은 7.76 상태로 크게 상승했어요. 오리엔트가 33.43% 갖고 있고 이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는 장재진 외 3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2025년도 단가 잘 받아가지고 흑자 경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공품 요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